오늘 18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애지간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문학을 꿈꿔보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사회 교사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 꿈을 꿨을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황금찬 시인의 나의 인생, 나의 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황금찬 시인의 한 일대기 이제 이 책은 이제 90회 그분이 생신을 맞으면서 그 후학도들이 이제 후배들이 이 책을 이렇게 낸 건데요. 황금찬 시인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내면서 창조본에 이제 임만호 이분 이제 장로죠. 이분이 이제 발간사를 이렇게 썼는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찬 선생님은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온 시대적 환경은 암울한 시기가 많았지만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문학이란 거대한 마당에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글은 그래서 역사의 자료요 소중한 유산입니다. 90여 년 세월 동안 그가 남긴 작품들은 후학들에게 깊은 철학적 소견과 문학자들의 길에 탄탄한 교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황금찬 시인은 사실 문학을 이렇게 사모하고 문학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문학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 책은 꼭 아마 필독서라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차례를 보게 되면 논산리 45번지 태어난 곳이죠. 속초 논산리 45번지. 패션의 꿈, 고향이 울고 있었다. 남들이 잘 때 나는 책을 읽어야 한다. 기다림은 쉽게 오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국적이 없는 고통과 슬픔, 소망을 잃고 살던 시대. 노동은 언제나 즐겁다. 우리 이 땅의 자유의 하늘의 평화가 오고 있다. 자유의 땅에 살아. 그리움의 이야기는 기약이 없다. 그의 시의 모음과 또 그 저서의 목록을 쭉 이렇게 뒤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어떨까요? 참 너무 큰 아픔과 시련들이 이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애잔했습니다. 사실 과거의 문학도들은 이러니 고통스러운 삶이 이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깊은 문학이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문학은 이 삶의 인고의 삶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 고뇌의 글들이 나오게 되는 너무 쉽게 요즘은 이제 시를 쓰려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렇게 시는 쉽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뒤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46년부터 자라고 살던 강릉을 떠났다. 강릉에서 9년이나 있었으니 강릉은 분명 나의 제2 고향이다. 이분의 이제 고향은 속초죠. 나는 그것을 떠났다. 강릉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림 같은 곳이다. 박목월 시인이 내게 여러 번 서울로 올라오라고 권유했다. 나도 늙으면 고향 경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서울에 오래 있을 겁니다. 서울은 공부하고 문학의 세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황영도 서울에 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시단에 털을 붙인 후 그때 강릉으로 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내게 여러 번 그런 권유를 했다. 나는 그런 권유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1954년 4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짐을 풀었다. 그의 개교한 인창중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잡으며 문단 선배들을 만나 친교를 깊이 하였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면서 선배 문인들을 소개받고 가까운 분들은 박목월, 주어지은, 박도진 시인들과
박남수, 이한직, 장만영이었고 소설가들로는 황순원, 김동리, 허윤석, 박용구, 최금동, 최정희, 박종화, 오영수, 이종환, 그리고 평론가 조연현 등이었다. 이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우정을 통해서 좋은 글과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가 좋은 자신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좋은 글은 바로 이런 좋은 시인들과 좋은 그 벗들, 소설을 쓰는 분들, 글을 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찬 시인의 좋은 그런 글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뒤편에 있는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했던 그런 그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그걸 보면 참 시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성균제일교회 나갔었다. 그 교회는 장로교였다. 그러나 강릉에서 장로가 없었고 감리교뿐이다. 1954년 서울에 와서 처음에 상동교회 나갔다. 그 교회는 감리교였다. 그 이후에 이사를 자주 했다. 그때 교회를 찾곤 했다. 영락교회도 찾아갔었고 세문안교회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를 찾아갔다. 그러다 정릉에 이사였고 미아감리교회 나가다가 초동교회를 찾게 됐다. 담임 목사님은 조향록 목사님이었다. 그 후 나는 초동교회에서 내 생을 끝내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교회는 초동교회라 생각한다. 교회를 통해 알게 된 문우들은 대충 이목인, 전영택, 주태익, 김현승, 박화목, 이민수, 김세익, 석용원 등이다. 우리는 기독교 문학의 길을 위하여 자주 모이고 기독교 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아시아에서 기독교 문학이 나름대로 발전한 나라 일본과 대만 정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7년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고 등단한 소설가 이범성과 시로 등단한 김상욱 그리고 시인 김구용 나 그렇게 네 사람은 매일 명동 문예사롱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걸어서 종로 사가까지 와서는 주머니를 다 털어 감자탕을 먹으며 울분을 토하듯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헤어질 무렵이 되면 김구용 시인은 언제나 울었다. 울면서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우리 시인들은 언제 가야 근심이 없이 밥 한 술 먹을 수 있을까? 그가 울면 모두 따라우는 데가 많았다. 그 무렵 나는 소위 생활시를 시도하였고 그것을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시라고 쓰고 있었다. 마지막 전차에서 실려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속 없이 이렇게 하루가 갔다.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듯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집이 아니다. 사랑방 한 칸에 7 식구가 산다. 남의 집에서 살면 아이들이 불쌍하다. 나는 가족과 약속을 어긴 일이 참 많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전차표 2장하고 시민증 그 밖엔 아무것도 없다. 살아가는 재주를 못 배운 내가 왜 이리도 살고 싶으냐. 내게는 원한도 불평도 없다. 지금 그 사랑방에는 10원짜리를 금쪽처럼 쪼개 쓰는 아내가 현기증으로 누워있을 것이다. 아내가 누워있을 무리맡에 배보자기로 덮여놓은 밥상을 생각해본다. 종점의 시계가 11시 반이다. 종착역에 앉아서 전문 이 시를 쓴 것이죠. 아내는 내 시를 읽고 슬프게 울 때가 많았다. 아내가 울면 나도 기쁜 마음은 아니었다. 1957년 김상욱이 현대문학의 마지막 추천을 끝냈다. 그때 추천은 박도진 시인이 했다. 어느 날 명동 문예사롱에서 김상욱, 이범선 우리 3사람이 있었다. 그 자리에 김상욱이 오늘 박도진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셋이 저녁이나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박도진 선생에겐 나더러 전화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 나는 망설임 없이 박도진 선생에게 전화를 했고 걸고 김상욱이 이야기를 전했다. 어쩐 일인지 박도진 선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기만 했다. 나는 김상욱의 말을 다시 전했다. 그때 박도진 선생이 내게 말했다. 황영, 내가 하는 말을 다르게 듣지 마시오. 어제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쌀도 미역도 없어 굶고 있는데 김상욱 씨가 저녁을 사겠다며 그 저녁
값을 내게 줄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쌀을 몇 대 살까 합니다. 황영이 김상욱 씨에게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내 표정이 몹시 굳어 보였던지 두 사람 모두 왜 표정이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울먹거리며 그 이야기를 전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상욱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일어섰다.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지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후 이야기는 다시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이야기로만 남아있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아내는 바느질을 하고 있다. 장난과 트집으로 때묻은 어린 놈이 아내의 무릎 옆에서 쎄끈히 잠자고 있다. 손마디가 굵은 아내의 손은 얼음처럼 차다. 한평생 살면서 위로를 모르는 내가 오늘따라 명경을 본다. 겹실을 꿰은 긴 바늘이 아내의 손끝에선 사랑이 되고 때꾸러기 뚫어진 바지 구멍을 아내는 그 사랑으로 메우고 있다. 아내의 사랑으로 어린 놈은 크고 어린 놈이 자라면 아내는 늙는다. 내일 또 날인데 그만 자지. 아내는 대답 대신 쓸쓸히 웃는다. 밤이 깊어갈수록 촉광이 밝고 촉광이 밝을수록 아내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 많아진다. 황금찬 바느질하는 손 전문입니다. 1958년 무렵 남한 전기사장이 나빠서 밤 12시가 지나야 등이 밝아지곤 했다. 전기사장이 그렇게 안 좋았다. 가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내가 왜 이리 가련하게만 생각될까. 1960년대까지 새 삶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낸다. 그리움의 이야기는 기약이 없다. 이렇게 글을 이제 뒤쪽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삶의 고통이죠. 사실 이제 의식주 문제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문학을 전공하고 문학을 이렇게 꿈꾸는 그런 분들, 혹은 지금 문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 책을 꼭 이렇게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